예, 이제 그 다음에 어법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법은요, 여기에 여러분들 저 강의 노트 한번 쭉 뒤로 어법 부분 한번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몇 장 이렇게 훌렁훌렁 넘겨보. 어법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니? 그림이야. 무조건 그림이야. 어법은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이러면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게 어법의 최고의 미덕이야. 만약에 그런데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 정말 끔찍한 암기 과목이야. 근데 암기를 해도 정답은 안 찍어져. 거의 조금만 토시를 바꿔보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 암기했던 게. 꼭 그림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도 강의 잘 들었지만 어법은 특히 앞에 화면을 열심히 봐야 돼. 예, 여기에 어법은 크게 우리가 당연히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은 먼저 그지 총론으로 하는데 근데 총론의 앞부분에 예, 여기에 엄수표의 개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예, 요게 우리 강의 노트로 9장, 9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요게 뭔가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어법은 그림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법의 그 그림을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인지 그림을 읽는 법, 읽어내는 법 그걸 여기서 익히는 거야. 그러고는 쉽게 말해서 A, B, C, D를 배우는 부분인 거야. 알파벳을 알아야 영어를 읽어낼 거 아니야. 요거를 제대로 하고 나면 그림이 이제 서서히 보일 거야. 그러면 아 정말로 암기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예,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엄수표의 개관입니다. 오늘 그 엄수표의 개관이 이제 딱 끝나는 게 내 저 목표인데 그러고 나면 조금 힘이 많이 붙게 될 거예요. 예, 먼저 어음과 수표의 종류를 보자. 1번이 아니고 2번 타이틀이 먼저 나오네. 2번. 그리고 페이지 바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1번 타이틀은 환음이 나오지. 1번이 환음, 그리고 2번이 약소금, 3번이 수표.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환음보다는 약소금이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우리 교과서의 목차하고 다르게 2번 타이틀을 앞으로 끄집어내요. 예, 이거 한번 보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서 가구를 구입을 한답니다. 가구를 을이 갑에게 매도를 한다. 이런데 가구 대금을 갑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네. 그럴 때 쓰는 게 어음이란 말이야. 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이거를 어음을 발행을 받은 사람 그 을을 수취인이라고 부르지. 예, 반대로 어음을 찍은 사람은 이름이 발행인이라고 부르겠지. 그런데 이게 만기가 예를 들어서 6월 5일이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발행을 했던 날은 4월 1일이다. 4월 1일 날 갑이 발행했고 만기가 6월 5일 한 2개월 정도 후가 만기인데 이 2개월을 을이 그대로 들고 있다가 6월 5일 날 갑에게 원금 청구를 해도 되지만 꼭 그렇게 2개월을 쥐가 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 어음을 제3자 병에게 넘겨도 되거든. 만기 이전에 배수해도 되거든. 예, 조금 전에 제가 을이 병에게 어음을 넘긴다, 어음을 양도한다, 어음을 팔아먹는다. 그걸 뭐 한다고 표현을 했지? 배설하고 부른다고. 알겠냐? 그런데 요걸 다른 말로 배설을 지시라고 부르기도 해. 똑같은 말이야. 왜 그런지 아니? 여기 봐.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 그림이
의리병을 그지 딱 화살표로 가리키는 그림이잖아. 이런 데서 직관적으로 만든 말이 배서 혹은 가리키다, 지시 이런 식으로 말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예, 이야기에 중요한 그 글자를 써두도록 한다. 배서라는 글자 거기에 당연한 지시증권. 뭐 짧게 쓰려면 당연 지시증권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의미가 뭐니? 이 어음은 배서하실 수 있답니다 라고 갑이 미리 써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을림 이거 꼭 6월 5일까지 을림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 또 제3자 병에게 을림이 배서하셔도 돼요. 이런 글자를 미리 갑이 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어음은 당연히 아무 말 없어도 배서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을 어음은 어떤 증권이다?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예, 여기에 이제 을과 병이 했던 행동으로 이 을과 병의 이름, 을은 병에게 배서했던 사람이니까 배서 뒤에 사람 인자만 쓰면 되고 배서인. 그 다음에 병은 배서를 받는 사람이잖아. 알겠냐? 여기 병은 배서를 받은 사람 뭐라 불러? 피배서인. 그런 식으로 부른다. 여기에 이제 뭐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은 세 명이 지금 등장했잖아. 갑, 을, 병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뭐라고 지문에 출제하는지,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단어는 알아야 되겠지. 병은 현재 어음을 소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뜻에서는 어음 소지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예. 이런데 말이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설명한다. 우리 조금 전에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을 했던 건 그 원인이 가구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구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했던 거잖아. 가구의 구입을 원인으로 발행을 했다. 여기에 이 둘끼리는 어떤 계약이 있다고? 가구 매매 계약도 있는 거야. 그지? 이 가구 매매 계약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원인 관계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 국어로 그지? 한국어로 어감이 느껴지니 왜 원인 관계라고 부르는지 알겠지? 왜? 내가 을에게 어음을 발행을 한 그 원인은 가구의 매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원인 관계라고 이름을 쓰는 거야. 이런데 여기에 이 원인 관계 가구 매매 계약에는 이건 어음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조금 전에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을 배설을 했다. 이런 거는 어음법이 적용이 되는데 하지만 가구를 매매를 했다는 것은 매매계약 민법이 적용이 돼. 만약에 이 두 명이 갑과 을이 둘 다 상인이라면 상사 매매라면 그때는 상법이 적용이 될 거고. 뭘 알아야 될까? 원인 관계는 어음법이 적용이 되는 건 전혀 없어. 알겠니? 어음 행위에는 어음법이 적용이 되지만 가구의 매매에는 어음법이 적용이 될 리가 없잖아. 어떤 법 아니면 어떤 법이 적용이 된다고? 민법 아니면 상법이 적용이 돼. 예, 똑같다. 여기서 을이 병에게 어음을 배설을 했지. 그런데 왜 배설을 했냐? 예를 들어서 병이 가지고 있던 시계를 을이 구입을 하고 시계 매매 대금으로 그 대신에 현금 대신에 이 어음을 을이 병에게 넘겼다. 배서했다. 왜 내가 병에게 어음을 배서했는가 하면 그 원인은 병의 시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원인으로 이것도 어떤 관계라고 부를까? 여기에서 이 시계 매매 계약 이것도 원인 관계라고 불러. 이런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하나 미리 그림을 정해둘 게 있어. 원인 관계는 앞으로 무조건 내가 점선으로 표시할 거야. 그런데 어음 관계는 무조건 굵은 실선으로 표시할 거야.
뭔 말인지 알았냐? 그래서 어법이 적용이 되는 어관계는 실선으로, 하지만 민법 혹은 상법이 적용되는 원인관계는 점선으로. 이런데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할게. 그게 말이야, 아무리 원인관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인관계가 소주 만병으로 매매 계약 당시에 무효였다, 원인관계가 만 16세 뭐 이것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등등의 어떤 잘못이 있는 원인관계였다 하더라도 엄행위는 끄떡없어. 알겠니? 쉽게 말할까, 아무리 점선이 깨지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로 원인행위가 깨지더라도 엄행위는 끄떡없어. 엄행위는 영향을 안 받아. 여기 뭘 그렇게 열심히 쓰니? 그 쓰는 거 아니야. 언법은 쓰는 게 아니라니까. 언법은 쓰면 망하는 거야. 언법은 무조건 화면을 쳐다보는 거야. 뭐가 X라도 뭐는 끄떡없다고? 여러분이 쉬운 말로 시작. 점선이 X라도 실선은 동그라미다. 좀 유식한 말로 할까? 원인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엄행위는 유효한 거예요. 알겠냐? 뭐라고요? 뭐는 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요. 원인 관계는 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원인 행위는 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엄행위의 무인성이라 그래. 말이 어려울까? 아니야. 이거 봐. 엄행위는 이건 점선을 말하니 실선을 말하니? 실선 말하잖아. 이것은 원인 행위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는 성질,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았니? 그래서 엄행위는 원인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엄행위의 어떤 성질? 무인성이라고 불러. 그런데 앞으로 혁풍쌤은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혁풍쌤은 무식하니까 원래 생긴 대로 점선이 X라도 실선은 동그라미 이럴 거야. 알겠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어떤 어물 먼저 공부를 했지? 약속엄.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건가 하면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말이야, 원래 갑이 을에게 발행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니? 예를 들어서 만기 땡땡 6월 5일 이런 식으로 엄에다가 쓰고, 갑이 뭐 가구 대금이 500만 원이라 그러면 금 500만 원 정 이렇게 언금액을 쓰고, 여기에다가 쓰는 것이 6월 5일 만기에 무조건 을님에게 꼭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을님이 만약에 병님에게 배설을 하면 병님, 엄을 소지한 분에게 6월 5일 날 꼭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쓴단 말이야. 이거를 어떤 증권이라고? 빨갛게 밑줄 지급을 꼭 약속합니다 라고 써둔 유가증권이다. 예,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이제 환음으로 들어가죠. 이게 환음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쓰이지 않고 쓰이기는 쓰여요. 국제 무역을 하는 뭐 회사들은 환음을 씁니다. 그 이유는 뭐 몰라도 되고. 이런데 환음이 쓰이는 건 유럽입니다. 유럽에는 거의 다 환음을 씁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짧게만 설명할게요. 유럽은 말입니다, 거의 다 국경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데 저 독일의 북부에 사는 그 가정 주부들이 우리나라 독일보다도 요 딱 바리케이드 하나만 지나면 네덜란드니까 네덜란드에 훨씬 더 그 소고기가 싸대 우유가 싸대 그러면 저녁 시장 보러 네덜란드에 가서 사온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딱 바리케이드만 일려면 국경을 통과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환음을 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주부가 해운대에서 너무 오늘 비싼데 일본 가서 저녁 좀 안 되잖아. 이럴 때는 환음을 쓰는 게 거의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겠니? 예. 이런데 어쨌건 환음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언법에 8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매년 한 2문제 정도는 환음이 시험에 나오기는 합니다. 예, 여기에 먼저 갑이 을에게서 가구를 구입을 한다. 이런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엄을 찍는데 그런데 갑이 을에게 환음을 발행을 한다면 이거는 제가 을님에게 뭔 일이 있더라도 꼭 6월 5일 날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을님 맹세합니다. 그게 아니고 환음은 제가 을님에게 환음을 발행을 하는데 이걸 나중에 만기 6월 5일이 되면 제가 미리 A라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미리 A에게 부탁을 해둔 게 있으니까 을님께서는 6월 5일 날 A를 찾아가면 A가 500만 원을 줄 거예요. 내가 을님에게 꼭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게 아니야. A에게 미리 부탁을 해두었거든요. A를 찾아가세요. 알겠니? 이것은 뭐라고 부른다? 지급을 위임을 해둔, 위탁을 해둔, 부탁을 해둔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면 도대체 A라는 사람은 뭐 때문에 갑이 가구를 구입을 하고 갑이 발행했던 그 환음을 A가 돈을 준다. A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러는 걸까요? 모르기는 해도 아마 A가 갑에게 뭐 빚진 게 뭐가 있겠죠. 과거에 A가 갑의 물건을 구입을 하고 아직까지 A가 물건 대금을 갑에게 지급을 안 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A가 예전에 갑에게 돈을 대여를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다거나 뭐 등등 뭐가 있겠지. 예, 여기에 대여금이든 매매든 뭔지 모르겠지만 A가 갑에게 뭔가 빚진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둘끼리도 뭔가 점선의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둘끼리의 관계는 원인 관계라고 부르지 않고 자금 관계라고 불러. 이거 까먹지 마. 알겠니? 환음의 발행인과 환음의 아래쪽에 있는 A를 이름을 지급인이라 불러요. 그런데 환음의 발행인과 지급인 간에 땡땡땡땡 해둔 점선 이거를 어떤 관계라고 부른다? 원인 관계가 아니고 자금 관계라고 불러요. 이런데 여기에 대여금이든 매매든 이런 것도요. 이건 언법이 아니에요. 매매 그러면 민법 아니면 그 상법이겠지. 대여금도 민법 그죠? 아니면 또 역시 상인간의 대라면 상법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아까 여러분하고 제가 미리 우리가 설정했던 약속이 민법이나 혹은 상법이 적용이 되는 영역은 실선이 아니고 뭐로 표기하기로 했다? 점선으로. 예. 이런데 어쨌건 여기에 갑이 을에게 발행을 했던 건 가구를 구입을 한 걸 원인으로 발행을 했다. 을이 병에게 이걸 또다시 배설을 한 건 병의 시계를 구입을 한 걸 원인으로 배설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끼리 옆으로 땡땡땡땡 해둔 점선 그건 원인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냐? 이래 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무식한 혁풍쌤은 원인 관계, 자금 관계 이런 말 안 할 거야.
원인 관계는 앞으로 혁붕쌤이 옆으로 땡땡땡, 작은 관계는 밑으로 땡땡땡 이럴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냐? 원인 관계는 옆으로 땡땡땡, 작은 관계는 밑으로 땡땡땡.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법이 적용이 된다고? 원인 관계나 작은 관계는 어법이 아니고 상법 혹은 민법 이런 게 적용이 된다.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물론 어법은 암기를 안 해도 되는, 암기를 안 한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그런 어법의 이점입니다. 매력이지요. 그러나 암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알아야 돼. 낱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지. 영어에 비해서 일본어는 좀 배우기가 쉽다. 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쓰는 언어, 양국의 언어가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빨리 배운. 아이 뭐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일단 말의 순서는 똑같은데, 아무리 일본어가 배우기가 쉽다 하더라도 나, 너, 뭐 어쩌고 먹다, 살다, 자다 뭐 이런 단어를 모르면 문장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무리 어순이 똑같네 뭐네 해도 단어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림을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단어를 모르면 그림이 리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점선 옆으로 땡땡땡을 원인관계, 밑으로 땡땡땡을 작용관계라 그러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어의 실질관계라고 불러. 단어는 외워야 돼. 알겠냐? 그래서 실질관계란 뭐 더하기 뭐를 말한다고? 원인관계 더하기 작용관계. 눈 감고 뭐 관계는 뭐 관계 더하기 뭐 관계를 말한다. 10번 시작. 예, 이런데 어쨌건 실질관계는 그지 점선, 실질관계 점선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똑같다. 알겠냐? 그래서 작은 관계가 X라 하더라도 어의 발행은 끄떡없다. 원인 관계가 X라 하더라도 어의 발행은 끄떡없다.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무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써라. 이것도 넓은 의미의 뭐라고 불러? 무인성. 이런데 여기에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자, 이게 언법 들어와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내가 안 물어보고 써둔 거 밑줄을 긋다 보면 니들이 자꾸 그 암기하려고 대롱대롱 매달린단 말이야. 한 번 물어보고 니들이 한 번 대답을 하면, 정답이든 오답이든 한 번 대답을 하고 나면 나중에 암기의 고통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 무조건 대답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암기해야 되는 끔찍한 수고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환음을 발행을 한 사람이 갑이 발행인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땡땡땡 해서 A라는 지급인이 있었잖아. 내가 물어볼게. 환음의 지급인 A는 어음채무자이다 아니다? 빨리. 이럴 때 머릿속으로 대답을 해야 돼. O 아니면 X겠지. 엄채무자이다 O, 엄채무자 아니다 X. 모르면 찍는 거야. 그냥 뭘 굳이 찍어. 강의 듣다 보니까 꼭 혁풍쌤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꿈벅꿈벅하고 한 3초 있다가 결국 자기가 대답하더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니를 암기해야 돼. O야 X야. 정답 X입니다. 이 2분의 1은 참 더럽게 안 맞죠? 환음의 지급인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학생 이름이 뭔가? 제 이름은 A입니다. 그래? 음흉한 미소를 짓더니 제 이름은 갑이거든요. 갑이 을에게 환음을 발행하면서 지급인 땡땡 네 이름이 A라고 살짝 A라고 쓰는 순간 이 친구가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지급인 난에 갑이 썼다고 해서 갑자기 A가 채무를 진다 이래버리면 황당하잖아. 황당.
알겠니? 지급인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서 채무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A는 나중에 아니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쓰여져 있을까요? 아 황당하네. 도대체 갑이 누군데요? 난 갑을 몰라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직업인이라는 거로만으로 채무자인 건 아니에요. 여기 보자. 환음을 요게 어음의 앞면 그림입니다. 어음의 앞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로 보고 어음의 뒷면은 세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기면 세로로 세워서 보도록 되어 있어. 이런데 어음의 앞면에 갑이 여기 이거 여러분 아직은 익숙하지 않겠지. 동그라미 있자. 여기에 김영날인 또는 서명 도장을 찍었다는 걸 간단하게 표시한 거야. 예. 이게 갑이 도장을 찍고 을에게 엄을 발행을 하였다. 그걸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환음의 아래쪽에 지급인 땡땡 이래서 A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야. A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만으로 A가 채무자인 거는 아니다. 환음의 지급인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이런데 요게 엄의 이제 뒷면은 뭐를 하는 날인가 하면 이 엄을 을이 병에게 넘긴다. 그거를 엄을 넘긴다는 걸 배 뭐라 부르더라? 배서라고 부르죠. 엄 뒷면은 배서를 하는 공간입니다. 을이 병에게 배서했다 이 표현이고, 물론 배서할 때도 배서하는 사람은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병은 또다시 정에게 배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배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데 만약에 현재 정이라는 사람이 환음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 정이 이걸 A에게 들고 가가지고 제가 정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환음에 A님 당신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 엄을 찍었던 사람 갑의 말에 따르면 A님 당신이 만기 6월 5일에 돈을 줄 거라고 하는데 A님 정말 이 원금 주실 생각이 있나요? 이러고 정이 A에게 물어본다고. 이럴 때 A가 예 제가 예전에 갑에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럼 제가 드릴게요 라고. A가 황당하네 나는 갑을 몰라요. 그게 아니고 예 제가 갑을 잘 알고 그분에게 빚진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인수하죠. 제가 500만 원 6월 5일 날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A가 자기 이름 옆에다가 A가 도장을 꼭 찍게 돼. 요거를 인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러면 A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지가 주겠다고 지 입으로 말을 하고 지 손으로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빨리 읽어야 되겠다. 요 두 줄을 여러분들이 빨리 읽으세요. 뭔 말인지 알겠냐? 이래서 여기서 만약에 A가 도장을 찍었다 인수를 했다 그러면 채무자 가운데서 가장 진한 채무 그거를 주채무라고 불러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진한 채무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냥 쉽게 인수를 하고 나면 가장 진한 채무 주채무자가 된다. 요 정도 아주 강력한 채무를 진다는 정도의 느낌만으로 여기서 일단 넘어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이 환음의 지급인 A를 원래는 지급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인수를 했다. 자기 이름 옆에 도장까지 찍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지급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선명하게 인수인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워낙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 3년 전에 냈더라고. 그러니까 쉬운 것도 나오지. 환음의 지급인으로 기재가 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아니다. 올바름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 뭐 쉬운 그런 지문이 나오기도 해 아직.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음과 약속음 두 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올게 3번 타이틀 이제 수표를 봅니다. 여기 봐. 이것도 을에게서 갑이 가구를 구입을 했다. 이런데 가구 대금을 현금이 아니고 이제는 음도 아니고 수표를 발행을 했단다. 이럴 때에 갑이 을에게 을림 제가 뭔 일이 있더라도 꼭 500만 원을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그게 아니고 을림 이걸 제가 A 은행에게 미리 돈을 맡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림은 A 은행에게 가면 돈을 500만 원을 줄 거예요. A 은행에 찾아가세요. 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또 뭐 빨갛게 줄 거야 될까? 알겠지? 그래서 수표도 환함과 마찬가지로 어떤 증권이다.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이런데 여기에 도대체 일단 알아둘게. 우리 조금 전에 환음의 지급인은 이거는 일반 개인이든 아니면 금융기관이든 법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 누구든 환음의 지급인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수표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이라야만 합니다. 예, 요거 빨갛게 은행이란 글자에 빨갛게 진하게 표시해. 이런데 하나 물어보자. 도대체 A은행은 뭔 죄를 지었길래 갑이 을에게서 가구를 구입을 한 돈을 은행이 지급을 해야 되나? A은행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갑이 을에게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 은행이 지급을 해야 될까? 그거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갑이 A은행에 돈을 예금을 해둔 게 있기 때문에 맡겨놓은 돈 예금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주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도 밑으로 땡땡땡이 있겠죠. 요거를 어떤 관계라 부르죠? 자금 관계라고 불러요. 그런데 환음과 달리 아까 우리 환음의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환음의 발행인과 지급인 A 사이에 어떤 게 있을지 우리가 미리 다 이걸 추측할 수가 없었지. 그게 매매일 수도 있고 대여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A가 갑을 직원으로 부려먹고 악덕사장 A가 월급을 지금 체불하고 있는 게 있는 고용계약일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환음의 자금관계는 뭐가 들어갈 거다라고 딱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정형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수만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그걸 환음의 자금관계는 비정형적이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 이런데 그게 비교가 되는 게 수표의 자금 관계는 이거는 도대체 A은행과 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건 딱 정해져 있어. 두 가지야. 뭘까? 예금이라니까. 갑이 A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게 있겠지. 그걸 어떤 예금이라 부르지? 당좌 예금이라고 부른다. 예, 그거 하고 또 한 가지 계약이 그게 수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여러분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 그지? 수표 계약은 은행에 취직을 하는 입사를 하는 직원들이 실무 교육으로 배우는 어떤 실무적인 계약이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겠지 뭐 요게 끝내는 거야. 뭐를 알아야 할까? 환음의 자금관계는 뭐가 될지 모른다. 비정형적이다. 하지만 수표의 자금관계는 정형적으로 딱 두 가지 계약이다. 뭐다기 말하고 당좌이금 계약 더하기 수표 계약. 알겠니? 예. 그다음 뭐 이것도 똑같다. 알겠냐? 밑으로 땡땡땡은 자금 관계고 옆으로 땡땡땡은 원인 관계가. 아우 지겨워.
원인 관계와 작용 관계를 묶어서 뭐라고 부를까? 수표의 실질 관계라고 부를 거고, 이제 나는 놀게 니들이 해라. 뭔 관계는 뭔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걸 무인서 실질 관계는 수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무인성. 예. 이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알아둘 거, 이유는 묻지 마. 나중에 알게 돼. 지금은 무조건 일단 암기할게. 환음의 지급인 A는 인수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었지. 그리고 환음의 지급인이 A가 자기 이름 옆에 빨갛게 도장을 찍는 인수를 하고 나면 그때는 어떤 채무자로 바뀌게 된다? 주채무자. 기억이 나지? 그런데 수표의 지급은행 A은행은 인수를 못합니다. 아니 왜 못한대요 선생님? 외우라니까. 일단은 지금 외워. 요거 쓰고, 환음과 달리 수표의 지급인은 인수를 할 수가 없다. 필기하고. 자, 썼냐? 필기했나? 예. 이래가지고 설마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아니지? 저기 혁분쌤 노트에는 파란 글씨가 있는데 왜 내 노트에는 없을까? 이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추가적으로 카피해서 PDF에다가 메모를 해온 거야. 여러분들 이게 다 써야 되는 거야. 파란 색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쓰라고. 이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빨간 밑줄로 3개 요거 표시해 둔 게, 이것이 환음과 구별되는 수표의 특징입니다. 요거 세 가지 빨리 읽어. 그지? 수표와 환음은 어떤 공통점이 있지? 지급 위탁 증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나 수표는 환음과 다른 점 세 가지가 좋죠. 지급인이 수표는 반드시 은행이라야 한다. 두 번째, 그리고 수표의 밑으로 땡땡땡 작은 관계는 비정형적이지 않고 당좌예금과 수표 계약이라는 딱 두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음의 지급인은 인수를 할 수가 있지만 수표의 지급인은 인수를 하지 못한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일단은 외운다. 세 가지가 다르다. 그거 하나 물어보자. 만약에 이런 놈이 있다면, 여기에 갑이라는 놈이 A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돈을 맡겨둔 게 1원 한 푼도 없는데, 그런데 수표를 찍었다. 원래 당좌예금 계좌에 돈이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500만 원 한도에서 수표를 찍을 수가 있는 거고, 당좌예금 계좌에 50억 원이 있다 그러면 50억 원까지도 수표를 찍을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당좌예금 계좌에 1원 한 푼 없는데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깜빵합니다. 거기서 처벌하는 법규가 있거든요. 문제는 뭘까? OX로 대답한다. 아니 더 뻔뻔스러운 예를 들까? 갑은 A은행에 아예 당좌예금 계좌 그 자체가 없대요. 그런 놈이 수표를 찍었대요. 깜빵을 가고 싶어서 환장을 한 놈인 거지. 이제 OX다. 당좌예금 계좌를 아예 가지고 있지조차도 않은 놈이 수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 수표는 유효하다. OX. 아까 분명히 말했지. 모르더라도 찍으라고. 이거 조금 기다리면 혁풍쌤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답을 하더라. 조금 기다리면 돼. 참으면 돼. 그럼 니들 나중에 암기해야 돼. 한 번 더. 당좌예금 계좌 계약을 체결조차도 하지 않은 갑이 수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 수표는 유효하다. OX. O입니다. 이것은 유효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알겠니? 당좌예금 계약이라는 작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건전한 제대로 된 수표인데 이게 당좌예금 계약이 없다 혹은 당좌예금 계좌에 잔고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점선이 X라도 실선은 동그라미란 말이다. 알겠냐? 그걸 세 글자로 어떤 성격이라고 부르지? 무인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표는 유효합니다. 예,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들 빨리 요 작은 조문 박스 수표법 3조거든요. 읽으세요. 여기 봐. 자, 내가 읽어줄게. 수표는 이 소진병이 은행에 들고 간 때에 이 말이야. 제시한 때에라는 말은 병이 A 은행에 가가지고 저 이 수표를 찍었던 갑의 말에 따르면 여기 들고 가서 보여드리면 돈을 준다고 하던데 자 여기 수표 들고 왔는데요. 요게 제시란 뜻이야. 은행에 가서 돈 받으러 왔는데요. 그걸 수표를 보여주고 병이 그러겠지. 그걸 제시. 이럴 때에 발행인인 갑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기 계좌의 돈이 남아있는 잔고가 남아있는 당좌예금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알겠냐? 당좌예금 계좌에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갑이 발행을 했어야 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발행인이 어쩌고 몰라. 요 빨간색으로 괄호로 묶은 내용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은행의 직원들이 실무 교육으로 배우는 수표 계약이라는 거야. 예, 이래 가지고만 발행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뭐 계약 또는 뭐 계약이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수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당좌예금 계약이나 혹은 수표 계약이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수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말 안 듣는 어떤 꼴통 같은 놈이 당좌예금 계약이나 수표 계약이 제대로 체결이 안 돼 있다 또는 당좌예금 계좌에 잔고가 없다. 그런데도 어떤 그 꼴통 같은 놈이 수표를 찍었다 하더라도 그놈이 깜빵을 가기는 가겠지만 수표는 효력이 있다. 마지막에 넉 줄 읽어. 뭐 말인지 알았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어항과 수표의 종류를 일단 여러분은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 주제로 어음을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하는가. 예, 어음을 갑이 을에게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말입니다. 을이 갑에게 가구든 중고 자동차든 등등 물건을 매도를 했다. 그런데 가구를 혹은 중고 자동차를 매수했던 갑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금이 모자랄 때 쓰는 게 어음이란 말이야. 이럴 때에 발행을 한다. 이럴 때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한다는 건 미리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아무런 계약도 없는데 갑이 을에게 선물로 어음을 발행을 한다. 그럼 미친 놈들은 없을 거고, 그지? 뭐 물건 매매 계약, 가구 매매 계약이나 뭐 이런 등등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옆에 땡땡땡땡 아이고 지겨워. 이걸 무슨 관계라 불러? 이 옆으로 땡땡땡 원인 관계라고 부르잖아. 그지? 이 원인 관계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물건을 우리 갑에게 넘겨준 후에 그 뒤에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야. 예. 여기에 점선에 해당하는 원인 관계와 그리고 그 가구에 해당하는 물건 등등 대가 이게 있는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된 게 이게 정상적인 진짜배기 어음이야. 그걸 뭐라 부르지? 진정어음이라고 불러요. 요 글자 날려버려. 민트.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 예, 여러분 그 시험에서는 진정어음이란 말만 썼다. 이런데 이게 실제로 원인 관계와 대가인 물건이 전혀 없는데도 갑이 을에게 어음을 찍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전혀 없는데도 갑이 을에게 어음을 찍어준다고? 어떤 걸까? 을이 후배고 갑이 을을 아주 아끼는 그런 마음씨가 따뜻한 선배야 갑이. 그런데 후배인 을이 선배인 갑에게 선배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정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원재료를 구입을 하려면 돈이 한 1억 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은데 은행에 가도 돈을 아무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는데 형님이 한 1억 원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갑이 아우야 사랑하는 내 아우야 내가 1억 원을 탁 내가 빌려주고 싶은데 나도 지금 마침 유동성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그 대신에 어음을 찍어줄게. 자네도 알겠지만 나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이쪽 사업계에서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나는 내가 찍은 어음은 자네가 어디든 들고 가서 어음 할인을 해달라고 하든 뭐를 하든 다 받아주니까 이 어음을 가지고 자네가 쓰시게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그지 선배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갑이 을에게 해주는 걸 호의로 찍어주는 어음이란 이야기지 그지 요거를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할까? 을이 자금줄이 꽉 막혀 있잖아. 을이 자금줄이 꽉 막혀 있을 때 그걸 선배가 뚫어주는 융통해주는 그런 어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의미가 뭐니? 호의로 찍어준다. 이것은 원인 관계도 없고 후배 을이 선배인 갑에게 뭐 대가를 준 것도 없잖아. 그냥 호의로 찍어준 거란 말이. 예,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을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 가운데 그 두 번째 거 이거는 혁풍쌤이 호의음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융통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게 그거야 똑같은 거야. 예. 이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를 했던 호의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읽어. 이런 거 뭐 당연히 이거겠지. 그런데 이건 여러분 하면 조금 전에 마음씨가 따뜻한 선배인 갑이 지금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을에게 호의음을 융통음을 발행을 해주었거든. 그런데 갑이 음을 발행을 했고 을은 이 음을 그지 수취하고 있단 말이야. 을이 현재 들고 있어. 이랬더니 을이 갑자기 지금까지 선배님 형님 이러던 을이 음이 자기 손바닥 위에 딱 올라오니까 을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갑을 바라보면서 말이 짧아져 어이 너 응? 전에 왜 이런가 너 말이야 너 나한테 500만 원짜리 엄 찍었지 엄 찍은 놈은 엄 채무 있는 거 알지 너 빨리 나한테 500만 원 내놔 을이 갑에게 이러면 이걸 뭐라 불러 폐륜이라 부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알겠냐 뭔 말인지 알았니? 폐륜 시리즈입니다. 누구는 누구에게는 언금을 지급할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그걸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폐륜인 거지. 빨간 메이트. 워낙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당연한 것도 올해 나왔다.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땡큐지 뭐. 이런데 문제는 이것을 아우가 후배인 B가 C라는 사람에게 배설을 해서 넘기고 할인을 받아서 썼다. 뭐
할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딱 추측이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만 원이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명동에 많이 있는 사채업자들 이런 사람들에 가서 이제 할인을 받는다는 것은 잔존 만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더 액수를 만약에 할인금이 많이 까이는 거지.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많이 까이는 거지. 그게 전부 다 분모에 들어가는 요소잖아. 이래가지고 어쨌건 요거를 B가 C에게 할인을 받을 때는 500만 원짜리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건 예를 들어서 36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문제는 이때 C가 A에게 만기가 6월 5일이라고 할 때 C가 6월 5일 만기에 도달해서 A에게 언금 내놔라 라고 청구를 하면 이때 A는 C에게 야 이놈아 폐륜적인 놈아 아니야 C가 A에게 달라고 하는 건 폐륜이 아니야. 그지? B가 A에게 달라고 하는 게 폐륜인 거지. 문제는 만약에 C가 내가 B에게서 넘겨받는 게 진정음이 아니고 호의음이다. 그거를 C가 알았다면 어떨까? 악의. C가 내가 B에게서 넘겨받는 것은 진정음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선배 갑이 을에게 자금 융통하라고 발행을 해준 호의음 융통음이다. 이걸 알고 C가 받았다. 알다 그걸 악의라고 하잖아. 이럴 때에도 이런 악의의 C에게도 A는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악의의 C에게도 A는 언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OX. 예, O입니다. 악의라고 해도 더럽게 2분의 1이 안 맞지. O입니다. 이유가 뭐니? 원래 A가 B에게 원래 발행을 할 때 뭐라고 발행을 했니? 자네 B, 자네는 말이야. 나 A가 워낙 유명한 이쪽에서 거물이니까 내가 찍어놓으면 아무데나 할인해달라고 하면 할인을 해주니까 이걸 가지고 할인을 받아서 자네 자금에 융통하게 이러고 A가 찍어준 거거든. 그리고 B는 A가 시킨 그대로 할인을 의뢰를 해서 360만 원을 손에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C가 돈을 달라고 한다. 그리고 설령 그 C 사채업자가 이게 호의음 융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너 알았지? 그러니까 못 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제3자에게 바꿔 쓰라고 찍어준 거란 말이야. 요거 빨갛게 밑줄. 알겠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뭐를 불문한다고? 선악을 불문한다. 호의음이라는 사실을 C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A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데 정말 그렇죠. 혹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할매들만 들어본 적 있니? 그게 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거두어서 먹이고 키우고 해줘도 나중에 결국은 배신하기 마련이다. 인간을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폐륜이 한번 있었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었어. 선배 A가 후배 B에게 음을 발행을 해줬는데 융통음을 B가 A에게 언급 내놔라고 청구가 들어와 버린 거야. 세상에. 문제는 이게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A는 울며 불며 세상에 판사님 이런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는 거고 여기에 반해서 후배 B는 차분하게 판사님 이 영감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싸늘하게 말을 아니 제가 이 영감 A에게 가구를 판매를 했거든요. 가구를 판매를 해서 받았는데 뭐 영감이 호의음이라고 지금 엉뚱한 소리. 자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 선배 A는 이거 분명히 내가 아우를 위해서 호의음으로 융통음으로 발행해줬다. 분합니다 라고 막 가슴을 치고 있을 거고 후배 B는 싸늘하게 제가 가구를 팔아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증명 누가 해야 될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음은
대가가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후배한테 찍어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대가가 있는 게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호의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그런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주 이례적인 비정상적인 모습일까? 그걸 여러분이 떠올리면 정답이 나올 거야. 읽어. 알겠나? 일단은 이례적인 주장, 호의엄이란 주장을 하는 A가 증명을 못하면 폐륜에 당하는 거예요. B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알겠습니까? 증명 누가 하는지 그게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조금 쉬다가 하죠.